안녕하세요. 해커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규 평가사입니다. 일단 모두 그 36회 시험을 보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해설은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너무 다르더라도 뭐 상심하지 마시고 김원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썼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총평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자, 일단 이번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사실 딱 첫눈에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문제 1번도 뭐 길긴 하지만 막상 물음으로 가보면은 1단지 우리 1단지 공부 많이 했거든요. 1단지 최유효 이용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분석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갔을 때 감정평가 정의에 규정된 정의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하면서 그 경제적 가치, 뭐 우리 가격과 가치, 그리고 뭐 판정에 대해서 판정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많이 배웠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뭐 복수 감정평가, 목적별 감정평가 우리 많이 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이론에서도 목적별 감정평가 시간에 많이 다뤘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3번은 물음 1번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배우신 분들도 있고 물론 모든 강사님들이 다 강의를 했겠지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C급 D급이다 하면서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물음 1은 조금 난해할 수 있으나 이건 어쨌든 고작 10점짜리 문제이고 요 두 번째 요 부분은 사실 PF라는 걸 잘 몰라도 느낌으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침체기에서 어떠한 사업이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업이겠죠. 요걸 유추하면서 답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안 외우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만 못 쓰는 거지 그 밑에부터는 다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음 2번 침체기의 감정평가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이것도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 하면서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뭐 침체기에는 거래 사례가 적을 것이고 그러다면 뭐 인근지 그 사례 수집 범위를 늘리고 요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도 잠시만요. 4번도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그동안 기출에도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GS 그리고 뭐 문풀 시간에도 너무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써보면 문제 1번부터 조금 그 답안 작성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나 1단지 외웠어. 나 최유효 이용 분석 외웠어 하면서 단순히 암기한 사항을 그냥 적시를 하셨다라면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시험 문제가 딱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쓰기는 엄청 많이 썼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꽈락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시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복기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복기까지 안 하셨다면 본인이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외웠던 1단지의 의의, 성립 요건, 최유효 이용에서 판정 기준 그냥 암기한 것만 마냥 그냥 갖다 썼는지 혹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고 문제에서 제시한 다양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길게 있죠. 요것들을 다 답안지에서 녹여서 썼는지 요걸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다 녹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합격하시면 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례형 문제를 풀 때 그러한 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문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출 문제 푸실 때 뭐 이제는 1, 2, 3, 4번 이렇게 뭐 순서대로 푸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1번부터 풀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1번으로 들어가면 보통 1번이 어렵잖아요. 약간 머리가 안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1번을 들어가면 배점 가장 큰 40점짜리 1번을 정확하게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망해도 좋은 4점짜리부터 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4번. 근데 심지어 2번은 문제가 또 쉬웠어요. 이거는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하면
보자마자 이제 4번 한 줄이니까 눈에 빡 띄잖아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목차를 다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4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문제는 저였다면 4번부터 풀어봤을 겁니다. 자, 우선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개념을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시느라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내용까지 암기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로마자 1번에 토지허가제, 거래허가제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다라면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토지거래 허가제의 뭐 특징 혹은 뭐 으로 인한 뭐 개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됐어요. 뭐 그래서 단어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가 필요한가 보다 정도로만 써주셨어도 뭐 크게 정답을 벗어나는 답안은 쓰지 않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강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의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행정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저히 손도 못 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부동산의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 쓰셨어도 무관합니다.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있죠? 뭐 가형료가 가발료에 영향을 미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써주셨어도 무방합니다. 뭐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모르는 거를 그냥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틀린 내용을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가끔 그 단어만 보고도 그 내용을 잘 유추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추해서 답안을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예 진짜 핀트가 아예 엇나간 답안을 쓰실 것 같으면은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배제하세요. 어쨌든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서술하는 게 주된 쟁점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자주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부동산 시장이 뭐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하면서 매매 임대차 시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규모별 시장으로 지역별 시장으로 용도별 시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류별 시장 분류별로 서술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매매 임대차 시장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매 임대차 시장으로 분류해서 서술하는 게 가장 용이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뭔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좀 안다라고 하면 뭐 시행구역 내외로 분류를 한다던가 뭐 용도별 시장으로 해서 주거용 쪽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셨어도 무방합니다. 저는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좀 더 잘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사실 쉽죠. 토지를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한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막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뭐 수요가 막 급감했다, 뭐 대출 규제에서 뭐 수요가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에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투기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역이라고 하면은 수요가 일단 감소하겠죠. 물론 실제 수요는 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도 있으나 투기적 수요는 감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건데 어쨌든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내의 수요 감소가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가격이 모두 감소를 할 거예요. 이거 우리 뭐죠? 수요 공급 그래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고 물론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보통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근데 시행구역 내에서는 수요가 줄었대요. 그럼 그 수요가 어디 가겠어요?
시행구역 밖으로 가겠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지 않은 구역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 거래량이 감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시행구역 내 수요가 시행구역 밖으로 유입이 돼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장단기까지 나눠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게 10점짜리 문제다 보니까 항상 제가 말하죠. 10점짜리 풀 때는 본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너무 많이 쓰면 어차피 잘 써봐야 10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점 맞아도 10점이에요. 근데 1번은 반타작만 해도 20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4번이 아니라 1번 혹은 2번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 내용 많이 알아 하면서 신나서 많이 쓰시는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지만 저는 강사니까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제 시험에 했다면 이런 것까지는 안 썼을 겁니다. 딱 요 정도. 수요가 어떻게 돼서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수요가 어떻게 돼서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라고까지만 서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임대차 시장도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기 또 서술할 건데, 여기도 사실 굳이 나누자면 다시 시행구역 안, 밖을 따로 해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또 말씀드립니다. 요건 10점짜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목차에다가 그냥 뭐 매매 수요가 뭐 임대 수요로 뭐 전환이 되어서 임대차 시장에 그 임대료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서술을 해주셨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 가볍게 끝이 나고요. 자, 4번 풀었으면 이제 보통 저는 4312를 풀어요. 보통 4312. 근데 보니까 3번의 경우에는 PF를 모르시는 분들은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PF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1번부터 가주시면 됩니다. 뭐 4, 2, 1, 3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1번이 끝에만 오지 않으면 돼요. 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물음부터 썼고 뒷페이지에 그 상황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물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을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 을은 대상물건의 1단지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자, 1단지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논하시오. 자, 요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게 보면은 토지 2필지를 매수하고 건축 허가까지는 받았는데, 자, 토지 1, 2를 매수해서 건축 허가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1단지로 건축은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기본서를 볼 때 1단지 파트를 보면 1단지 인정 시점 해가지고 이미 위에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1단지고, 보통은 착공을 한 때로부터 1단지로 본다라는 교재의 내용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착공했을 때부터 1단지로 보는 게 가장 보수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현업에서 실제 업무할 때 이제 착공을 하지 않고서도 1단지로 보는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할 때 막 이렇게 막 못생긴 땅들을 다 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사서 요거를 담보로,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텐데, 이게 개별 필지로 보느냐 하나의 대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개별 필지로 보면 뭐 전답 상태로 보는 거고, 1단지로 보면 대지로 보는 거니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1단지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근거들을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1단지의 개념이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 1단지라고 하면은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1단지입니다. 법적으로 착공할 때부터 1단지야? 착공할 때부터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볼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1단지의,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그 개념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경행 합카타잖아요. 사경행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서술을 해주셨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좀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단지 성립 근거하면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지목의 동일성 여부,
뭐 인정 시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무 기준 해설서라는 곳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실무 기준 해설서의 내용이 그냥 자 처음부터 막 일반 기본서 만들듯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평가사들이 주로 이제 평가사들도 어쨌든 평가사가 되자마자 모든 부동산을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평가사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야 1단지 근데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야 우리 언제부터 볼래, 그러면서 이제 그 실무기준 해설서를 집필한 집필진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고민을 해서 우리 일단은 착공했을 때부터는 확실히 1단지가 맞잖아, 일단 그렇게 써주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보면 좋지만 꼭 착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1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 그냥 그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사례들에 대한 답변인 건데, 그거를 목차로 잡았다라고 하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암기하는 거에서는 자 지목의 동일성 여부는 1단지 판단의 뭐 고려사항이 아니다,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도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보면은 다 아닌데 지목도 다르고 뭐 소유자는 뭐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아닌데도 1단지로 봐야 된다 라고 내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개념 요소를 기준으로 목차를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대상 물건의 최유효 이용 분석을 하고 있다. 최유효 이용의 판정 기준 중에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분석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 그러면 요것도 쉽죠. 자, 최판정 기준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물법 경채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은 어떤 걸 보는 거죠? 자, 합리적 이용 가능성이랑 경제적 타당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분석 어떻게 하죠? 흡수 분석, 흡수율 분석을 통해 일단 수요 공급이 많은지 판단을 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이게 어쨌든 사업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다, 적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3번 조금 이게 뭐랄까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 그냥 인근 지역 집가 수준 지역 분석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써도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애매한 문제였는데, 이거 보면은 을은 본건 매매 사례를 토대로, 자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토대로,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쓰시오. 이거 보니까 어쨌든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그 1단지 판단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어쨌든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인근의 분석해야 되는 집가 수준이 달라요. 왜냐면 1단지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거든요. 그럼 대지의 집가 수준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개별 필지로 봐요. 그럼 전답, 그러니까 소지 상태인 거죠.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소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소지들의 가격 수준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나를 토대로 인근 집가 수준을 분석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인근 대지, 그러니까 날 1단지로 본다면 대지,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많이 없긴 해요. 건축 허가만 받은 상태. 근데 아예 없진 또 않다 보니까, 자, 그런 건축 허가만 받은 토지의 거래 가격 수준, 요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내용은 좀 밑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인데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사항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농업인 갑은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A광역시 B군에 소지하는 토지 2필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요. 자, 이제 제 겁니다. 자, 제가 갑이라고 치면 제 거예요. 이제부터 이 땅은 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에 담보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토지는 샀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 그래서 자, 기업은행 가가지고 내가 이 토지를 담보로 맡길게, 담보로 대출을 좀 해주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를 담보로 뭐 얼마를, 건축비를 대출을 받을 건데,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거를 1단지로 봐서 대지로 본다면은 어쨌든 가격이 높겠죠.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개별 필지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출금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요거를 1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일은 2024년 6월 1일이고요. 자, 매매 대금 2억 원. 자, 2억 원이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25년 6월 1일. 그러니까 1년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자, 그래서 매매 대상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 300해서 토탈 500제곱미터고요. 과수연, 임야, 잔혹이고, 자, 여기에는 20년생 복숭아 나무 15주가 있고, 관상수로 식재한 수고 약 10m의 소나무 10주가 있다고 해요. 이 2억 원에는 요거까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뒤에도 써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매매 대상 토지는 서로 접한 토지로서 자연 취락과 인접한 남측 하양 완경사지대에 위치합니다. 여기 주의할 게 자연 취락 내에 위치한 게 아니라 인접하게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상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마 배우셨을 텐데, 혹은 이제 감감법 때도 이제 배우셨을 텐데,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자연 취락지구는 잔혹 지역에 있는 거고, 녹관 농자 기억 안 나시나? 어쨌든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연 녹지 지역에 되는 거는 자연 취락지구고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지정되는 거는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배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못하고 자연 녹지도 개발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그런 그 구역이라고 배웠는데,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너희들은 여기서는 좀 살아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더 건축 허가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거 표시는 안 했는데 완경사지대도 나중에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비용 편익, 그러니까 비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독주택을 지을 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이렇게 막 비스듬하게 짓지 않잖아요. 경사지에. 어쨌든 평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평지보다 완경사지대에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토지 조성 비용이. 어쨌든 평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매도인은 아까 농업인은 농업인이랑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업인이 매수자고, 자, 매도인은 매매 대상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23년 12월 1일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때 이제 1단지로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상태고, 자, 매매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매매 대상 토지에 소재하는 나무도 매매 대상 물건에 포함. 자, 그러면 이 2억 안에 나무값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니다. 일단 인허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인허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매기고 너 가져라, 약간 이렇게 한 상태인 겁니다. 자, 요게 이제 2억에서의 조금 특이 사항인 거예요. 2억 안에 나무 가격 포함되어 있고, 인허가 비용을 0원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허가 관련 권리에 대한 비용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금융회사는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을에게, 자, 담보 목적. 우리가 이게 문제 앞에를 보면은, 자,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못 보셨으면, 자, 1단지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단지로 딱 장착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뒤에서도 약간 내 거는 1단지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뭐 대지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1번에서 1단지로 보는 건 이제 배제하고, 자, 담보 목적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별 필지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위해 한번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자, 기준 시점, 현재 갑은 비군수로부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갑이 받았지, 아직 매도자가 받았지 갑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받은 것처럼 이제 명의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소지하는 단독주택의 표준적인 획지는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산 거 보면은 500제곱미터죠. 자,
500제곱미터를 하나의 획지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우리는 인허가 부지를 갑이 매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음 1을 보면, 자, 을은 대상 물건의 1단지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1단지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논하시오. 자, 그럼 어쨌든 1단지가 뭔지, 그리고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이니까 성립 요건이 뭔지 가볍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성립 요건은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자, 용도상 불가분 관계라는 단어 꼭 써주셨어야 하고요. 요거는 사경행 합같아 이렇게 외웠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성립 요건 뭔 줄 알았어. 그럼 그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 라고 우리가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이라고 보면, 자, 건축 허가 받았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행정적 합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긴준 시점 현재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도 완료된 상태예요. 자, 어쨌든 갑이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건축 허가도 받은 상태고 그것도 이제 갑이 한 걸로 명의가 이미 변경된 상태인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소유자의 동일성까지, 요거는 이제 뭐 사회적 측면으로 봐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1단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게 기본서의 내용이 사유자의 동일성이 이제 1단지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거예요. 내가 건축허가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 이렇게 그냥 두 필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논밭을 이렇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1단지로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고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그냥 1단지로 보면 안 되지만, 자, 뭐 건축허가도 받았고 소유자도 갖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고려사항,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게 실무기준 해설서, 그러니까 뭐 강사님들의 강론책은 결국 실무기준 해설서를 토대로 만든 건데, 거기에 있는 지목의 동일성, 뭐 소유자의 동일성, 이런 거는 딱 그것만 있을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종합적으로 볼 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는 인근 지역 내 단독주택의 표준적인 획지가 내 거랑 같다. 내가 건축허가를 받은 500제곱미터랑 동일한 면적이다 라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더 쓸 게 있다면 계속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분량을 좀 더 쓰고 싶어, 혹은 나 지목의 동일성 막 이런 것도 다 쓰고 싶은데 일시적 이용 상황 뭐 이런 거 다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뭐 이거를 여기 위에다 녹여서 써주셔도 되고, 그냥 기타 고려 사항으로 해서, 자, 본건은 현재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볼 수 없고, 뭐 지목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목의 동일성 여부는 1단지 판단에 큰 장애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뭐 착공 여부, 요거는 뭐 아예 언급을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뭐 착공을 했을 땐 당연히 뭐 1단지로 봐야겠지만, 뭐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단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써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가로 1, 2, 3번에 쓴 내용을 마지막에 항상 사례문제 소결 써주셔야 돼요. 소결 해가지고, 자, 요런 측면 때문에 본건 두 필지는 1단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써주셨으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저처럼 안 쓰시고 나는 목차를 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지목의 동일성 여부, 뭐 일시적 이용 상황 요걸로 잡았는데 그럼 나는 망한 건가?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어쨌든 내용만 잘 쓰셨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어쨌든 고려 사항을 다 쓴 거니까 잘 써주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재수험생분들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을은 대상 물건의 최분석을 하고 있다. 최유효용의 판정 기준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분석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쓰시오. 자, 그럼 어쨌든 기본 내용으로 의의랑 판정 기준을 써줘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 사례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그냥 암기한 내용만 쓰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례의 그 상황을 녹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랑 GS 강의 때 충분히 연습이 되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 보면은 판정 기준 하면 이제 물법 경체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쓰고서도 우리는 어쨌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꼭 물리적, 법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분명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경제적 타당성 분석할 때 뭐죠? 합리적으로,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이용인지를 항상 검토해야 된다고 기본서에 써 있어요. 그럼 그 기본서 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그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어떠한 물음이 있으면 사실 그거에 관해서 떠오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김원규에 대해 설명해봐 라고 하면 김원규는 사람이고요, 평가사고요, 남자고요, 안경 안 쓰고요, 해커스 강사고요, 이렇게 막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틀린 거는 아니야. 어쨌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고 뭐 남자고 뭐 안경 안 쓰고 뭐 강사고 뭐 이런 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실제 답안 뭐 모르는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난해합니다. 읽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원규에 대해서 물었으면 자, 뭐 외형 측면, 내형 측면 해가지고 뭐 외관으로는 뭐 어떻게 생겼고 뭐 피부가 어떻고 뭐 키가 어떻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이렇게 써주고, 내향적으로는 이제 뭐 외부적인 거 아닌 거 뭐 있죠, 뭐 학벌은 어떻고 뭐 평소 뭐 직업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체계적으로 나누려면은 기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경제적 타당성 분석식 검토사항 하면서 막 당연히 엄청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큰 목차를 잡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조금 상황에 맞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합리적으로 가능한 이용이지, 그 해당 이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근의 표준적 이용을 검토하고 수요 공급 분석 해주는 겁니다. 흡수율 분석. 자, 기본서에 있는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거예요. 기본서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자, 그래서 뭐 수요가 충분하고 뭐 공급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일단 표준적 이용은 용도랑 규모 당연히 검토해 주셔야겠죠. 용도 뭐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뭐 전답도 많겠지만 어쨌든 자연 취락지구 인근이다 보니까 주거용 많을 거고, 표준적 획지 규모 50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타당한 이용인지, 여기서 이제 돈을 고려하는 겁니다. 돈을, 현금 흐름. 일단 비용 분석해야 된다. 공사 비용 일단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허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완경사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탄화 비용, 나무 있으니까 벌목 비용, 그 외에 이제 실제 건축할 때 건축 비용, 그러니까 건물 올리는 그 비용,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는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게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런 것들을 다 써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분석할 때는 자, 인근 가격 수준은 어떻고 준공허 가치는 어떻다. 사실 근데 여기부터는 좀 가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내용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허 가치가 들어간 비용보다, 위에서 고려한 모든 비용보다 크다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뭐 수요 공급이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제시는 안 됐지만 뭐 인근의 뭐 표준적 자연 취락지구니까 뭐 주거용에 대한 뭐 공급이랑 수요가 뭐 충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면 뭐 흡수율이 뭐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셨어야 돼요. 좀 가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문제가 엄청 친절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을은 본건 매매 사례,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토대로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쓰죠. 자, 어쨌든 지가 수준, 가격 수준을 분석하는 거니까 지역 분석에 대한 일반론을 써주셨어도 돼요. 그렇게 써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일단 내 거가 어떤 상태인지 난 정확하게 알아를 이제 채점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내 거는 착공하지 않은 인허가만 득한 상태고 2억에는 일단 내 가격은 수목이 포함된 거고 건축허가 관련된 거 넘어왔고,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보면 자, 2억 원은 자, 소지 가격 플러스 수목 가격 플러스 인허가 비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이건 조성원가법의 측면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개발법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보면 대지 가격에서 아직
인허가는 받았지만 대지로 조성은 안 한 거잖아요, 토지를. 그 토지 조성 비용을 뺀 가격이다, 내 거는. 지금 내 거는 그런 상태다 라고 일단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을 해준 다음에 자, 인근의 가격 수준을 분석하는데 어떤 분석을 하라고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분명히 인근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논밭도 있을 거고, 그냥 전답도 있을 거고, 대지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럴 텐데 뭘 기준으로 하라 라고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본건은 사실 1단지로 볼지 말지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물음 1번에서는 1단지로 보라고 했지만 어쨌든 가장 최상단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배운 관점에서도 볼 때도 1단지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물음에서 1단지로 본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1단지로 봤다면 대지 분석, 아니라면 소지 분석, 그리고 요런 사례가 굉장히 적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있다면, 우린 이론이니까 있다면 요런 것까지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때 어떤 걸 검토해야 될까 하면은, 인근 소지에는 수목 비용이랑 건축 허가 비용이 없는 사례일 거예요, 보통. 그래서 내 거는 요거가 거래왔으니까 내 거가 그러니까 내 거 인근의 다른 소지가 내 거보다 다소 낮을 거다 라는 건 알 수 있고요. 대지 분석 시 검토 사항은 일반적으로 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밭에다 갑자기 건물 짓고 이러지 않잖아요. 논밭을 일단 좀 깨끗하게 대지로 이제 평탄하든 뭐 조성이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거는 아직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건축 허가 비용은 들어갔지만 아직 조성 비용은 고려가 되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인근 대지보다 조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 거와 똑같이 인허가만 받고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허가만 받았다고 다 나랑 비교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본건과의 유사성, 뭐 규모라던가, 뭐 지리적 근접성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본건을 기준으로 엄청 서술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그냥 안 보시고 그냥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을 분석해야 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쓰시오 라고 했으면은 그냥 지역 분석 일반론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 분석 쓰고, 지역 분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뭐 표준적 이용 할 때 뭐 주의해야 되고, 가격 수준 할 때 뭐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보통 문제의 문구들은 다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본건을 토대로니까 본건을 기준으로 꼭 주변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 분석을 기준으로 쓰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분명히 득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자, 문제 2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제가 지난주 기초 강의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문제에서 만약에 해당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을 했으면 별도로 금옥차를 잡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딱 그런 문제잖아요. 감정평가에 어쨌든 개념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긴 한데 감정평가의 정의를 이미 써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 1번 감정평가의 의의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쓸 수 있는데 제 강의를 수강한 분들은 요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쓸 말이 없어 라고 하면 쓰셔야겠죠, 이거라도. 근데 나는 쓸 말 많은데? 라고 하면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채점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미 문제에다가 적시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왜 똑같이 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점수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좀 안 써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의에 규정된 경제적 가치와 판정의 의의를 각각 쓰시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 기본서에서 경제적 가치의 의의, 판정의 의의를 배운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보시면 얼추 유추 적용이 돼요. 자, 경제적 가치? 자,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경제적 가치는 뭐지? 장래 기대되는
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잖아요. 자, 그걸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면서 가치란 뭐다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셨으면 되고, 자, 판정은 어쨌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가치를 얼마야? 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서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판정한다 라는,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다 라는 말을 조금 써주셨으면 돼요. 여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내용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가치는 판정이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가치는 판정, 가격은 결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가치와 가격에 대해 같이 쓸 거니까 이런 내용까지 함께 써주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답안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관련 법령에 따라 복수 감정 평가를 하는 공시지가, 아니다, 1번 말했으니까 물음 1번부터 풀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자, 경제적 가치에 의의에 대해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판정에 의의에 대해서 쓰래. 자, 그러면 경제적 가치란 뭐다를 일단 써줘야겠죠.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 그러니까 효용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고, 요거는 가치 다운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치는 가격과 달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사용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칙에서 기준 가치를 시장 가치로 잡고 있기는 하다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가치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조금 추상적이잖아? 그럼 니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의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이제 가치의 삼면성은,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만 반영된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판정하는 가치라는 거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이 다 반영된, 그러니까 가치의 삼면성이 반영된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정. 요거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에 의한 판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과정은 뺐어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시장을 분석해서 요거의 가치는 얼마야? 그러니까 수익성과 시장성과 내 들어간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얼마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똑같은 말이죠. 가치의 삼면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론을 누가 예쁘게 잘 녹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를 이 문제에 맞게 잘 녹이셨으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다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바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만의 답안으로 잘 쓰신 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공시지가평가, 보상평가, 재개발 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의 종전자산 평가의 경제적 가치 판정에 있어 유의할 점을 각각 쓰시오. 자,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문제에서 그냥 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복수평가를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혹시 공시지가평가, 보상평가, 재개발,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썼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바를 정확하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셨어도 틀린 답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복수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평가 왜 해요? 둘이서. 왜 굳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 개의 평가법인에서 하죠? 그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요 세 가지 평가를 할 때 유의할 점이 뭐다 라는 것을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 네가 말한 복수평가가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인 거 내가 알겠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복수평가란 뭐고 복수평가의 유용성, 그러니까 뭐 장점 같은 게 뭐다 라고 하면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뭐뭐뭐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자, 그럼 이거를 토대로, 자, 공시지가 평가는 어쨌든 우리는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통해 재산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쵸?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과세의 합리화, 이거 그 감정평가의 기능이 있는 목차 그대로 떠온 겁니다. 자, 공정성, 그리고 공시지가의 객관성. 어쨌든 국민의 재산권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객관성에 유의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과세 조세 형평, 그러니까 이거 과세에 합리화하는 조세 형평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형평을 위해 뭐 이러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공시지가 평가의 일반론을 조금씩 녹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 이용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녹여주시면 됩니다. 목차는 이렇게 공정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잡고 그 안에서 일반론을 많이 녹여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보상평가도 우리 막 배울 때 막 객형 계무배 해서 뭐 객관적 이용 뭐 현황 기준 개가 뭐죠? 개별평가 객형 계무 뭐죠? 무가 뭐죠? 공법부산 제한 없는 상태 그리고 객형 계무 배 개발이익 배제 약간 요런 거를 목차로 잡으셨어도 물론 완벽하게 오답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 안에서 녹였으면 좀 더 문제에서 묻는 바를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적정화가 어쨌든 우리가 수용을 통해서 그 일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실보상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론 쫙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상평가도 그리고 종전자산평가도 법정평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근거 법령에 따른 객관성 확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개발이익 배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발이익 배제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 토지보상법에서 자 개발이익 배제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평가 할 때 이런 거 주의해서 해야 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뭐 복수평가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종전자산도 일반론 똑같아요. 자 가격 간의 상대적 균형을 고려해야 되고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근거 법령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뭐 이거 말고 막 공시지가 평가의 일반적인 얘기, 보상평가의 일반적인 얘기, 종전자산평가의 일반적인 얘기 다 써주셨어도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문제 3번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부동산 침체기에서 PF 사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을 쓰시오. 자 일단 PF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냥 배짱 장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토지나 있다? 나 토지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내가 건물 지을 돈이 없네. 너가 근데 그거 좀 빌려줘라. 그럼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럼 넌 뭐를 담보로 잡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짓는 거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을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지어서 분양되면은 그 분양 대금을 통해서 너한테 갚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담보로 잡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거긴 한데 아직 없잖아. 이 건물을 짓는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이제 하는 건데 PF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그럼 어떤 특징이냐는 어떻게 서술해야 되냐는 일반 담보평가, 일반 담보와 그냥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특징. 그러니까 얘는 실물 자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뭐 물론 뭐 진짜 PF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개념을 아셔서 어떤 뭐 비소구 금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까지 써주시면 베스트. 그것까지 써주면 진짜 잘 쓰신 거고 저는 이제 그것까지 외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쓰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담보와 비교하면서 서술을 해주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침체기에서 PF 사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뭐냐 이건데 PF 사업은 결국은 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개발 사업의 위험이 뭐가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1차 부동산학 원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 중개사의 부동산 개론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두 문자로 외우셨을 거예요. 법 12. 그래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술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감정평가론에는 법시비가 없는 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1차를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1차를 좀 열심히 부동산학 원론을 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거를 충분히 유추해서 적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응 방안. 자, 요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엄청 생각하기 쉽죠. 뭐 사전 개입될 것 같고 거래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본 내용의 근거에서 저는 목차를 잡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의 절차의 근거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 사례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면은 이제 거래 사례 없다. 거래 사례에 사전 개입이 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사례 선정에서는 뭐하죠? 시점 수정이죠. 자, 시점 수정치 적용 시 유의사항. 그럼 시점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 돼? 침체기면? 그러면은 자, 어쨌든 침체기는 경기 변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요 상태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점 수정할 때 뭘 조심해야 돼? 자, 요렇게. 만약에 이 시점이면 어떻게? 침체기는 맞는데 이게 올라갈 거야. 요거를 잘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 수정할 땐 요걸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치 형성 요인 분석 시 뭐 유의사항, 뭐 이건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보면은, 자, 저는 PF의 개념과 특징. 이거는 외우셨으면 잘 쓰시는 거고, 안 외우신 분이라면 조금 애매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험 요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법시비 해서 법적 위에는 공법적, 사법적 위험이 있는 거고요. 시장 위험에는 침체기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으로는 뭐 공사비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뭐 이제 상대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증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시비까지만 잘 생각하셨으면 내용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니까, 자,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뭔지 쓴 다음에 사사시직에 딱 써주고, 일단 자, 거래 사례 선정 시 문제점 하면 해결 방안은 이렇게. 자, 거래 사례가 없고 사전 개입된 사례가 많아 라고 하면, 자, 사례 수집 범위를 쫙 인근 지역에서 동일 수구권 내 유사 지역까지 사례 수집 범위를 확대하면 되겠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 적용 시의 문제점은 어쨌든 우리가 시점 수정치를 할 때는 과거 추세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무 문제 푸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자, 1월에 지가 변동률 얼마고, 2월에 얼마고, 3월에 얼마니까 4월엔 얼마고, 지금 6월 1일은 어쨌든 4월 것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은 6월 1일이야. 그럼 그 사이는 연장 추정하잖아요. 과거 거를. 그래서 과거 추세치 적용에 타당성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가서 어쨌든 과거 추세치는 계속 내려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점 수정치가 보면 막 뭐 0.9, 0.8 막 이런 상태야.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1.1, 1.2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추정하면 우린 더 내려간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추세치를 적용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사사시지계다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까지 제가 넣긴 했는데, 요건 만약에 넣었으면 일반론적인 내용을 써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일반 경기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어차피 일반 경기랑 부동산 경기가 아예 따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해서 이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론적인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랑 대응되는 건 없다 보니까, 자, 거사비 할 때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가법과 수익 환원법을 통해 합리성 검토를 할 수 있다 까지 서술을 해주셨으면 되게 예쁜 답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대부분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사비 적용할 때 문제점이다 보니까 사실 이건 너무 쉽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메인이긴 합니다. 거래 사례 선정 시 문제점. 요거는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잘 쓰셨을 거라고 해요. 요 문제점과 대응 방안 너무 쉽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던 내용이라서 실무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이론을 할 때도 많이 배우셔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회 강편 끝이 났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제가 채점위원도 아니고 출제위원도 아니어서 제가 마치 완벽하게 정답이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달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발표 날까지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너무 못 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달 정도만 노시고 이제 2달 차부터는 조금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동차생분들은 한 몇 주만 놀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